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현재 미국 맨해튼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진 상황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시민들이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인데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CNN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라 윌슨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출근하고 있어요. 저처럼 목숨을 걸고 출근하는 뉴요커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뉴욕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승객들이 벽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저 역시 그들처럼 불안에 떨며 벽에 등을 바짝 기대고 지하철을 기다리곤 해요. 오늘도 또다시 처참한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준비하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CNN 뉴욕지사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런 끔찍한 뉴스를 너무 자주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서브웨이 푸싱이라는 생소한 단어였어요. 지하철에서 무고한 시민을 선로로 밀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일까 하는 자괴감과 함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작년 한 해 동안 뉴욕 지하철에서만 573건의 중범죄가 발생했어요. 1997년 이후 최다 기록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죠. 특히 살인사건은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맨해튼 18번 가역 승강장에서 40대 승객이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밀려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죠. 또 얼마 전에는 일면식조차 없던 남성이 열차에서 잠든 여성이 옷과 담요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사건도 발생했고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안전시설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이것은 더 깊은 사회적 문제의 표현으로 보였어요. 빈부격차,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소외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상으로요. 특히 최근에는 총기 사고까지 빈번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이런 암울한 뉴스를 취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장님의 호출이 있었죠. 사라,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국장님의 부름을 받고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 특파원 자리가 비었는데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라니. 솔직히 저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과 K-팝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였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 넷플릭스 드라마 무빙이나 오징어 게임이 상위에 랭킹되고 있고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지하철에 대해 취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 국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좋은 선택일까? 취재 준비를 위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아시아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기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중국 출신 동료 메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평소 그녀답지 않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사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나라야. 그것도 20년 넘게. 노동시간도 세계 최장 수준이지. 차라리 일본이나 대만을 추천할게. 게다가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를 찍을 만큼 미쳤다고 했어요. 메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일본인 동료 유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한국은 너무 빨리 성장하느라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됐죠. 압축 성장의 그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거기다 요즘은 극단적 개인주의까지 장난 아니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솔직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동료들이 보여준 각종 통계 자료들도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죠.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혼율도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한국의 자료들은 최악이었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지표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대로 한국 특파원은 포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90% 이상이었죠. 하지만 국장님이 한국을 취재하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료들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찾던 중 흥미로운 뉴스를 발견했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 한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한 발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 조사를 하면 할수록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결국 저는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확인하려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취재해야 했으니까요. 동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직감은 이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기자로서의 촉이 발동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시설이나 시스템 그 이상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서울 특파원직이 제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과 동선이 편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승강장에는 역시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철도 안의 시설도 미국과 비교했을 때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취재를 위해 지하철에 탔을 때였습니다. 평일 아침 러시아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역사는 그리 혼잡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앞에 그려진 줄표시를 따라 자연스럽게 두 줄로 서 있는 모습에 놀라고 말았죠. 뉴욕의 지하철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수라장이 되었을 게 뻔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지하철로 향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울에서의 취재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죠. 바로 그날 우연히도 한국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과 마주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향하는 지하철은 시위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을의 긴장감이 감돌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한 손에는 핫팩이 또 다른 손에는 아이돌 가수를 응원할 때 사용하는 응원봉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축제 같았죠. 지하철에서 내려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어요.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추운지 모르고 코트를 입고 나온 게 화근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을 호흡을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불쑥 제 앞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추위를 녹일 듯한 뜨거운 국물과 어묵이 담긴 종이컵이었어요. 단정한 회색 점퍼를 입은 중년의 외국인 남성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받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차가웠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 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갑을 꺼내며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기분이 좀 상했어요. 외국인이라고 저를 불쌍하게 보는 걸까 하는 불쾌감이 들었거든요. 그건 무료이니 맘껏 먹어도 돼요. 그 중년의 남자는 자신을 앤서니 그랜트라고 소개했죠. 그러면서 자신은 30년간 한국에서 BBC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저의 행색을 보고는 분명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기자라고 예측했대요. 그러고 나서 앤서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저기 보이나요?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그 끝에는 환하게 빛나는 푸드트럭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는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였고요. 어묵, 커피, 붕어빵, 컵라면과 같은 다양한 음식들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료 나눔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음식과 음료가 무료 나눔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앤서니는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행동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위 현장이 이렇게 축제 현장처럼 보인다는 게 비현실적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기자의 직업 정신이 번뜩였습니다. 베테랑 기자답게 제 생각을 빠르게 눈치챈 앤서니는 시민들과 함께 잠시 걷자고 했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커피를 사드리겠다는 말에 그는 주변을 둘러보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카페마다 선결제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 커피 100잔 무료입니다. 같은 문구들이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연예인들의 이름으로 선결제된 커피와 쿠키도 있더라고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작은 카페의 이야기였습니다. 40대로 보이는 그 여자 사장님은 선결제 주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한 고등학생의 전화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 학생은 앳된 목소리로 전화해서 가장 저렴한 떡 가격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10개만이라도 선결제하겠다면서 39,000원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만 울컥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방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연대의식에 놀랐어요. 시위 참여자에 대한 지지 표현 방식도 신선했죠. 거리 곳곳에서는 더 특별한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질서 유지를 돕고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진들도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자발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처음 보는 이상한 광경에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제 모습과 달리 앤서니는 덤덤해 보였습니다. 앤서니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했어요. 그는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수많은 비슷한 사례들을 목격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앤서니가 말해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태안 부두에서 크레인이 원유 운반선과 충돌하면서 바다에 기름이 쏟아져 나온 초유의 사건이었죠. 순식간에 서해안 전체가 시커먼 기름띠로 뒤덮였다고 해요. 저는 기름 유출 사고와 지금의 이 광경들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몰랐어요. 원유가 이미 바다를 뒤덮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 앤서니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생태계가 복원되려면 20-30년은 걸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에서 절망과 좌절을 보았다고 했어요. 잠시 말을 고르던 그가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거든요. 한겨울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는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죠. 게다가 종종 바다에서의 기름 유출 사고는 해류를 타고 주변국까지 막대한 피해를 낳기도 하니까요. 강제적인 모집이 분명 있었을 거라는 의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어지는 앤서니의 이야기는 의심하던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태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르신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말이에요.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부터 군인, 경찰,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온몸으로 방제 작업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마을의 이장님이셨던 분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이장님은 자원봉사자들의 끼니를 책임지셨다고 해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끼니를 챙기다 보니 정작 자신은 과로로 쓰러질 정도였대요. 하지만 본업을 제치고 한 걸음에 달려와 도와준 봉사자들이 고마워서 링거 한 대 맞고 일어나 현장으로 다시 달려가셨다고 했죠. 재미있는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앤서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태안을 찾아온다고 해요. 이장님 식당에 들러 밥도 먹고 안부를 묻고 재난이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이 살아나도록 여행도 오고 이장님의 식당도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 물음에 앤서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앤서니는 2021년의 일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중국이 요소수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에서 디젤 차량용 요소수가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요. 요소수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젤 차량에 꼭 필요한 요소수가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혔죠. 화물차들이 멈춰서고 건설 현장도 중단될 위기였어요. 특히 우려스러웠던 것은 소방 차량의 운행 중단 가능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소방 차량의 89%가 디젤 차량이었고 요소수가 없으면 화재 진압이나 구조 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떤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CCTV에 찍힌 흑백 영상이었어요. 한밤중에 누군가가 소방서 앞에 박스를 놓고 황급히 사라지는 장면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짐작이 가나요? 소방차 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앤서니는 한국인들은 정말 아무도 못 말린다며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수상한 물건을 놓고 간 줄 알고 소방관들이 긴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귀한 요소수가 가득했다고 해요.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소방서들에서 비슷한 일들이 연이어 보고되었고 사람들은 이 익명의 기부자들을 요소수 요정이라 부르기 시작했대요. 한밤중에 나타나 요소수를 두고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요정 같다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지만 그들 덕분에 소방차들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재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몰래 기부했다는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보통 품귀 현상이 있는 물건은 사재기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은 멈추더라도 기부를 선택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통계 자료에서 확인했던 우울한 지표와는 달랐죠. 자살률 1위, 최장시간 노동 같은 불명예를 뛰어넘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익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도움을 주는 모습은 그가 취재한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미덕이었대요. 그러면서 앤서니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요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도 이런 선행이 이어졌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게 한국인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익명으로 몰래 기부에 동참한 그들이 진정한 영웅으로 느껴졌어요. 저를 감동시킨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앤서니는 이런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드러난다고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일산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고열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차량의 태도는 뻔하잖아요. 뒷목을 잡고 나오면서 화부터 내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이번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달랐다고 해요. 우선 차에서 내린 젊은 엄마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자신의 아이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황한 젊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울음까지 터뜨렸다고 해요. 다친 데는 없는지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었을 텐데 말이죠. 젊은 엄마의 행동에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차량 피해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오히려 떨고 있는 젊은 엄마를 끌어안고 다독였다고 합니다. 차는 나중에 해결하면 되니 아이부터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라며 먼저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아이 엄마를 보는 순간 자신의 딸이 떠올라서 엄마의 마음으로 안아주었다는 거였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앤서니는 또 다른 교통사고 사례도 들려주었어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수집하시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된 차량을 긁고 말았어요. 현장에 도착한 차주는 또 의외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함께 밀어 언덕을 올라가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30년간의 취재 생활 동안 이런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해왔다는 앤서니는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앤서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 동료나 일본 동료가 말한 것처럼 한국이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로 변했다면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말이죠. 혼란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뒤로하고 앤서니는 저의 성공적인 취재를 응원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앤서니가 사라진 방향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저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도서관과 역사박물관을 찾아가 더 깊이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의 역사가 제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5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숱한 외세의 침략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국인들은 끈끈한 공동체 정신으로 이를 이겨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역사는 알면 알수록 슬프고도 아픈 역사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임진왜란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도 태양기름 유출 사고처럼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였죠. 마을 사람들은 의병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했고 부상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성결제 문화나 자원봉사 정신이 어쩌면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이런 정신은 계속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을 때 시민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도왔다고 해요. 체포된 이들의 가족을 돌보고 부상자들을 숨겨주고 치료해주며 놀라운 연대의식을 보여줬어요.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은 반복되었습니다. 초가집을 현대식 주택으로 바꾸는 새마을 운동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서로 돕고 격려하며 힘을 모았다고 해요. 노동력 제공은 우리가, 시멘트는 정부가라는 구호 아래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일화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유명하죠.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그 모습에서 전 국민의 단합된 모습과 공동연대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메이와 유키의 말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말한 압축 성장의 그늘과 극단적 개인주의는 분명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공동체 정신을 지켜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로, 때로는 성결제 문화로, 또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따뜻한 포옹으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더 깊이 취재를 하면서 저는 한국이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따뜻한 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배터리, 반도체, 조선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전기차 시대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에서는 중국의 맹추격에도 불구하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산업적 성공의 배경 이면에는 다른 것이 있었죠.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한 국민성 때문이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상한 민족성이랄까요? 2010년대 초반 중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 조선업을 강타했습니다. 조선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조선업계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죠. LNG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어요. 반도체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예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대체 기술을 개발해냈고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죠.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의 근간에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지적 호기심도 한몫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교육열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과 경쟁심을 부추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 높은 이공계 전공자 비율,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고 있었어요. 40, 50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자발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는 모습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회사에서 시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공동체 정신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의지가 한국을 지탱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첫 리포트를 쓰면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시설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 강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단지 물리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시민의식에서 나옵니다. 기사를 전송하면서 사실 큰 반향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장님께 꾸중을 들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특집 방송으로 선정되었고 미국 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가 헛되지 않았다니 뿌듯했어요. 그러던 중 미국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가옥들이 강풍을 동반한 화재에 불타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영상을 보다가 저는 그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한국인들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산불 현장 주변에 한국인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LA 한인회관에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구호활동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LA 한인사회가 보여준 놀라운 연대의 모습이었죠. 한국인들은 이곳에서도 그들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위기의 상황에서 똘똘 뭉치는 한국인 특유의 버릇 말이에요. 한인 마트에서는 생수와 즉석식품을 지원했습니다. 한인 음식점들은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죠. 그리고 한인 의료진들은 자발적으로 의료봉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인 2세, 3세들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묵음운동을 벌이고 구호물품을 나르고 통역을 도왔다고 해요. 한 젊은 한인 변호사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LA 폭동 때 겪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는 서로를 도와야 해요. 그게 우리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신이니까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인의 따뜻한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정과 단결력은 어쩌면 그들의 DNA에 깊이 새겨진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인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어떤 위기가 와도 꿋꿋이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정신 때문이었을 거라고요.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그 바탕에는 이런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 한국에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팝이나 드라마도 좋지만 정작 가장 특별한 건 이런 한국인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취재하러 왔다가 더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의 지하철을 탑니다. 더 이상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아도 되죠. 대신 이웃의 따뜻한 미소와 마주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앤서니 그랜트의 말처럼 이런 정신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특별한 DNA야말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NN 기자 사라 윌슨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우고 싶어 한다니 놀랍네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의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